지난주 행복한 마음에서는 우리 사회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장애와 장애인이 누구인가의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도 함께 알 수 있는 문제라서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장애를 그리고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난주에 이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2015년도에 마로니에 공원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저 밑에서는 경사로가 있는데 올라왔는데 또 계단이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내가 돌아다녀야 되겠는데, 내 동네에서 같이 돌아다녀야 되겠는데. 근데 저기 보면 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저기 보면 뭐 이 맛있는 음식점도 많아요. 가고 싶은 가게도 있어요. 근데 쭉 있는데 경사로가 쭉 있는데 올라와서 또 계단이 있네. 나는 못 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헝겊을 넣고 거기다가 물감을 갖다 놓고 요술 빵망이를 가지고 물감을 칠해 가지고 뿅뿅뿅 해가지고 계단에다가 뿅뿅뿅을 했어요. 요술 빵망이처럼. 요술 빵망이 뿅뿅뿅 하니까 이렇게 뿅뿅뿅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네요. 계단이 쭉 있다가 또 옆으로 계단이 쭉 경사로가 쭉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더 많이 이용합니까? 같이 더 많이 이용하죠. 그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더 많이 이용합니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하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한 50년 후에 그거 이용 안 할까요? 서로 다 같이 이용하겠죠. 그죠? 이렇게 경사로가 만들어지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은 배제했습니까? 이건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적장애 1급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2015년도 4월 달에 있었던 판결문입니다. 법원 판결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굉장히 살인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선처를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감방에서 교도소에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집행을 5년을 유예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죽인 사연은 뭘까? 라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2015년도 4월 15일 날 6시에 새벽 6시에 가족들이 다 나간 사이에 자기 아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망치를 구해서 그 아들의 뒤통수를 3번 힘껏 내려치고 그리고 안 죽으니까 목 잘라서 죽인 살인사건이에요. 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죽였을까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죽은 사람이죠. 40대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그 아버지는 굉장히 보살펴 왔습니다. 20년 넘게 혼자서. 그런데 자기가 이제 늙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걱정이 되죠. 뭐가 걱정이 되냐? 살아있는 자기 처와 그 맏형 장남인 아들의 동생 둘째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 되나? 그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까 봐 라고 걱정을 해서 그래 그 부담을 없애자 라고 생각한 게 살인이었어요. 새벽에. 이것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죠.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뇌병변 장애 여성을 남편이 때려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려 죽인 사건은 뭐냐고 하면 그 남편은 상습적인 폭행을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그래서 몇 번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그것을 다 기소하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왜? 그 뇌병변 장애 여성의 유일한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호자를 그 뇌병변 장애 여성은 아내는 기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풀어줬습니다. 유일한 보호자로. 그런데 맞아 죽었어요. 자, 보호자.
장애인을 보호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중적인 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이죠. 19명의 이 장애인을 살해했죠. 그렇죠. 장애인 수용시설이에요. 거기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아주 가깝게 일을 했던, 보호했던, 한마디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보호자는 그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물론 사랑으로 대했겠죠. 물론 지극정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자기의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누굽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누굽니까?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의 대상입니까? 시혜의 대상입니까? 그 보호와 시혜 잘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이 되니,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니, 가족과 개인이 다 책임지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런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저는 이것은 이 사회의 문제고, 이런 부담들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인은 이렇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항상 치부되고, 그런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는 거고,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그나마 어떤 시혜와 동정을 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전락시켜버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근데 거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보면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이 최저 생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수급권을 줍니다.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수급을 주는데 거기에 생계급여라는 것도 줍니다. 그거는 현금으로 주죠. 예.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의 내용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친족 직계 그리고 또 그 며느리와 그 사위까지의 소득을 보고 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가난의 문제, 장애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는 이런 제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죠. OECD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로는 OECD 국가 중에 11위예요. 경제 규모, 부의 규모는 11인데 모든 것은 다 꼴찌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 수준도 꼴찌예요. 자살률도 가장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가장 높고, 가계부채도 높고, 남녀임금 격차의 불평도 가장 높고, 노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가장 높은 나라예요. 경제 규모는 11인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이죠. 우리는 지금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지금도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제인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하네요. 1439일째 광화문 농성장에서 이렇게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장애 등급제 폐지가 뭐냐라는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는 우리는 등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등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 19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장애 유형이 5유형이었는데 지금은 15유형으로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장애 등록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급수는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등록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이것은 이 유엔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조약이 다양한 인권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권 조약이 별로 장애인들에게 인권의 향상을 못 지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인권 조약이에요. 그것을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유엔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2007년도에 발효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인권 조약인데요. 거기에 보면 장애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 장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손상으로만 장애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 있습니다. 장애를 바라볼 때는 사회적 환경, 장벽, 차별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장애인 인권 조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애는 손상으로만 봅니다. 오로지 손상으로만 봐요.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봅니다. 그게 바로 장애 등록죄예요. 그래서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장애인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인 복지법을 지금의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 재검토해서 장애의 개념을 의료적인 손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도 같이 봐서 고쳐라 라고 장애인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게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장애 등급제, 지금의 의료적 손상으로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이런 겁니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에서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장애 등급 재심사를 했어요. 재심사를 했는데 그 5년 동안 장애인이 36.7%가 등급 하락을 합니다. 장애 등급 재심사를 하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주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그래? 등급 재심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36%를 등급에서 하락시켜버려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보건복지부 통계인데요. 대략 35만 명 정도가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사표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런 질문 요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250만 명 장애인 중에 대략 한 35만 명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이 복지부의 통계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35만 명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다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6만 명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6만 명인데 아니면 나머지 29만 명을 자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보건복지부를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우리 친구 보건복지부를. 그런데 실상이 그랬죠. 35만 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6만 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9만 명을 어떻게 자를 건가를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장애 등급 심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용된 도구가 바로 장애 등급제죠. 근데 등급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가장 큰 문제는 의학적인 손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지는 특성, 이 사람이 아동인지 장애 여성인지 학령기에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시설에서 20년 30년 살다 나온 장애인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서비스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죠? 딱 급수로만 보죠. 바로 이런 불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대략 비장애인 가구의 50% 조금 넘는 소득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장애인 가구는. 그런데 비장애인 가구의 50%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더 들까요? 보면 알아보니 대략 2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20만 원 정도의 이런 이 비용이 더 추가되면 소득은 50%밖에 안 되는데
돈이 나가는 건 20만이 더 나가면 결론은 뭘까요? 가난하죠. 그런데 그 가난의 기준에서도 등급으로 잘라버려요. 손상의 기준으로 잘라버립니다. 왜 소득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지 왜 등급의 기준으로 자릅니까? 그죠? 바로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요구, 필요에 따라서 이 등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1400일, 4년째 가까이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 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거짓 약속, 흥, 닥쳐라고 그래. 언제나 우린 소외받아 왔고 방구석에 폐기물로 살아있고 그딴 식으로 쳐다보는 차별의 시선, 위선 속에 동정받는 병신인 줄 아나. 닥쳐라 라는 좀 가사가 좀 그렇죠, 그죠? 예, 좀 그렇죠. 이게 2001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할 때 공간 이동이라는 이런 대중 노래가 있어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죠. 히트는 못 쳤어요. 그렇지만은 그 노래의 랩 부분이에요. 랩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좀 더 즐겁게 한번 다가가 보려고 랩 부분인데 가사입니다. 이렇죠.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장애인들 중에 이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갇혀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자유평등, 헌법에는 자유평등이라는 말이 있죠. 평등권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건 지켜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 소외받아 온 거 아닙니까? 소외받아 와서 자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그래서 나온 계기는 자신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부담이 되는 사람만 됐죠. 바로 점점 가족과 개인에게 부담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폐기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의 가사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차별이고 이러한 차별의 시선들을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이런 랩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오는 이유는 이 이야기예요. 이게 마틴 루터의 흑인 차별을 위해서 싸운 이 목사님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 바로 신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는 비장애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글에 나오듯이 누군가의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렇듯이 우리는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신세 관계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속에서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서 신세 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평등하게 바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끝낼게요. 예, 오늘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예, 오늘 고생해주신 박경석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잘 들었는데요. 대표님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기쁘게 잘했는데요. 굉장히 뜨겁네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저희도 뒤에서 이렇게 보는 동안 그 아까 랩
또 해주시고 네, 랩 잘하는데 긴장하신 조금 건가? 긴장해서 네네. 다음에 또이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기회가 들려주세요. 예. 그리고 노래들이 막 뮤직비디오에 깔려 있었는데 그 가사 하나 하나가 가슴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건 어느 분이 작사 작곡 한 건가요? 이 곡을 작곡한 사람들이 만든 작사예요. 그리고 아. 이 곡은 우리랑 같이 영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분들이 직접 쓴 글이에요.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현장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거 써내기가 어렵거든요. 그 느낌을 담아내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면 알 수가 없는데 내용이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저희가 한 서너 개, 많게 5개 그리고 네. 객석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볼 건데 네네.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 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지금 너무 가벼우면 날아가 버릴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정말 가볼게요. 박경석 대표님의 머리 스타일. 네. 왜 이걸 고수하시는 건가요? 몇 번 질문 받았는데요. 일단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머리를 기르게 된 거는 저는 척수장애인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이제 미장원에 가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경련이 막 나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주원 이렇게 가다가 너무 일단 돈도 들고 10,000원 이상 들고 다리가 경련이 많이 나고 귀찮아서 에이 모르겠다 싶어서 길러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기른 거예요. 기르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비난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누나 이런 분들은 빨리 깎으라고 하면서 밤에 가위 갖고 찾아온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네. 혼자 만족감으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호감이 형이셔가지고 잘 어울리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백발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 네. 간달프? 네, 맞아요. 그러면 좀 그 강의로 넘어가서요. 아까 전에 장애인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잘못된 제도인 것 같고 한데 왜 정부에서는 폐지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또 권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폐지를 한다라고는 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온 대책이 중경 단순화예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금의 복지부의 정부 계획에 따르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있는 것을 1, 2, 3급을 중, 4, 5, 6급을 경으로 나누어서 단순화해서 지금 시범사업 2차 하고 있고요. 내년도 말 되면 복지법을 개정해서 바꾸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장애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으로 명기 이렇게 바뀔 거예요. 지금의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그것을 이 정부는 이 장애 등급제 폐지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장애인을 또다시 기만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부닥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표시 형식만 바꾼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지부는 굉장히 억울해해요. 항상 억울해하죠, 그쪽. 그렇죠. 억울한 사람은 우리인데 왜 그들이 억울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바꿨다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또 네.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예, 예. 보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 이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법 발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이 지금의 국회 첫 번째 국회 때 9월 정기국회 첫 번째 국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법의 내용에다가 장애 개념을 바꿨어요. 복지법의 지금의 손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법의 문구들을 사회적 환경도 볼 수 있도록 법의 장애 개념을 바꿨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급수로 이제 손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딱 기계적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이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광화문에서 농성은 하고 있지만은 그와 또 함께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아, 네. 그럼 관심 가져야죠, 당연히. 네. 지금 광화문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광화문에서 몇 년째 농성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4년째입니다. 아,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저는 그래도 혼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이 전국장애인처벌철폐연대에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밤을 같이 지새고 돌아가면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저는 뭐 힘들지만은 바로 그 힘듦의 역사가 우리의 장애인의 인권의 역사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도전이 없이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멋진 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위 현장이나 농성 현장을 가는데 그 시작이 되게 궁금해요. 그것이 우연하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가 2012년도면 대통령 선거 네.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가 어떤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진 않아요. 보통 보면 굉장히 큰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통일의 문제, 북한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이런 이 큰 문제 속에서 장애인 문제는 그냥 스쳐가듯이 한 꼭지로 다루어지더라고요. 보통 그것도 굉장히 그냥 뭐 한마디 딱 하고 끝나는 뭐 이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그럼 장애 등급제 문제하고 뭐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는 이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선의 문제인데 이것을 좀 이 2015년도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이 좀 무게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8월달에 들어갔어요. 보통 한 11월달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 8월 21일날 먼저 들어갔는데 그것도 먼저 좀 이 대통령 선거 때 좀 주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농성을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뭐 그때 효과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통령 후보들 전체가 다가 장애 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장애인계의 첫 번째 공약으로 다 걸었어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 민주당의 이 문재인 네. 그 당시 후보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집권하면 첫 번째 국무회의 때 등급제 폐지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겠다라고까지도 약속했는데 아마 그분이 됐으면 지금은 좀 폐지됐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되었었습니다. 그럼 혹시 객석에서 질문 있으면 좀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영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현재 활동 보조인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2급까지만 영역이었다가 3급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이는 게 3급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정말 혜택을 받으셔야 될 초중증 장애인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활동 보조사님들이 이렇게 선뜻 나서질 않아요. 네. 그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초중증 장애인 해봤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그래가 초중증 장애인 분들을 보는 그 활동 보조인들하고 이게 급여에서 좀 차이를 네. 두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시행이 됐는데 시행과 동시에 바로 이게 그러니까 무효화됐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잘 모르시는지요? 예. 이 활동 보조의 좀 구체적인 제도적인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 생각은 활동 보조인들의 서비스 단가가 기본적으로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려면 일단은 먼저 순위는 다 같이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이거는 그대로 두고 또 이걸 중점이라 이렇게 또 차등 두는 방식이 과연 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기본적으로 낮은 데서 또 중증은 안 가려고 하고 경증 이런 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단가부터 먼저 같이 다 올려놓고 이 문제를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제 아마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기피 현상과 그리고 또 하나의 편중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인 거라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등급제 관련돼서랑 또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등급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활동보조 때문에 등급제 문제가 폭발은 했지만은 자, 이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점주조사표가 따로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누어지고 시간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급제는 뭔가니 예전에는 1급만 그 활동보조 인정조사표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거예요. 1급이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1급만 이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모든 사람이 다 신청을 해서 그래서 활동보조 인정점주조사표에서 안 들면 못 받을 수는 있는데 시험도 못 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급으로 제한했다가 2급으로 내쫓고 또 송국현이라고 이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불타 죽는 계기가 됐는데 그가 상급 장애인이에요. 그가 상급 장애인인데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편마비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편마비인데 등급 심사를 하니까 상급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활동보조를 인정할 수 있는 시험도 못 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급까지 늘어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유형별로 이제 시각, 지체, 그 발달 이럴 때 유형별에도 1급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것이 굉장한 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런 제도인데 그래서 등급은 다 해제하고 인정점수조사에 의해서 이제 이 필요 요구를 해라라는 건데 그런데 또 인정점수조사도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나 발달장애인들이 또 소외된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인권 운동을 해오시면서 제가 권위공호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의 권위공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권위공호팀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인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다 세상이 좀 변해서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권위공호라는 것들이 바로 그 행동하는 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권익에 대해서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꾸려고 실천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권위공호가 어떤 이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근데 요새 복지관에서 이제 하는 권위공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정부 지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듯이 불법을 많이 해요. 네. 제가 받은 벌금과 그리고 또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냐하면 집행유예거든요. 그게 다 이제 도로교통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법, 특수공무방해, 그래도 공공건물 침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범죄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합법과 불법의 인권이라는 것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그것들의 법을 넓혀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 진짜 그런데 복지관에서 권익공호를 해가지고 선생님 같이 한번 여기 도로 가가지고 한번 점거해 볼까요? 그럼 바로 이제 시에서 좀 그 시기 하겠죠. 좀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꼭 불법의 행동, 법을 넘어서는 행동만이 저는 또 권익옹호의 활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영역 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럼 요새 SNS가 대세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인권의 문제, 어떤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런 살인 사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관심 가지게 해서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그런 쪽에다가 조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최근에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 콜택시, 서울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타면 거기에 장애인 보호 차량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호란 말이 뭐 보호받는 건 좋은데 그런데 보호란 말을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장애인 이동 차량이라고 하면 되지 왜 꼭 보호 차량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한 명한테 찔렀어요. 야 이거 좀 이 시설 관리 공단에 이런 데다가 좀 해봐라라고 했더니 진짜 민원을 넣고 그리고 또 SNS를 막 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이 답이 왔어요. 장애인 이동 차량으로 곧 바꾸겠다고.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권익공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많이 주십시오. 해주세요. 아, 굉장히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멀리 있지 않고 쉽게 핸드폰 다 들고 계시니까 예, 그런 걸로- 전부 다 핸드폰만 해요 요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하여금 말씀하신 실천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들이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볼 수 있게끔 오니까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우리 야학 학생들이 또 예, 잘 예. 못 읽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에 진정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구하는데요. 진정하게 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진정하면서 숫자도 가르치고, 네. 진정하게 하면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생활이네요, 생활. 네. 그게 그렇죠. 그러시구나. 복지관에 권익공호팀 많이 해주세요. 네, 아유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영 선생님.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 직업재활 실습하고 있는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한신대학교예요.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김연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대표님이 장애인 이동권 연대 시위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투쟁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이 마냥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욕 먹는 거는 아마 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동권 투쟁할 때 과격한 이야기면 지하철로를 증가하고 나왔는데 저도 휠체어가 분리돼 가지고 이제 경찰이 드러냈으니까 휠체어를 분리해서 들여놓고 우리 동기 같이 내려갔던 같은 친구들이 이제 들려 내려가지고 이 선로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들어누워 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머리 질질 끌면서 너희들 때문에 늦었다고 너희들이 불법 빨갱이냐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질질 끌고 갔어요. 그래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욕 먹은 결과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욕 먹는 거에 대해서 불법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는 이 불법이라는 것, 그래서 뭐 결과만 좋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현실에서 이야기하고는 법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제약할 때는 그 법의 경계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는 욕은 뭐 들을 수도 있겠죠. 뭐. 욕을 많이 먹어야지 또 성장하더라고요. 되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법의 경계를 확장시킨다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그 질문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을 의식하게 되면 이런 거 하기가 망설여질 텐데 그렇죠. 그럴 때도 있으시죠? 그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변 동료들한테 야 그래도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독려를 하시는 거야? 아니면 어떤 방법?
그럴 때일수록 포기가 빠르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포기해라. 뭐 장애인들 보면 많이 포기하라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진짜 포기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아, 그렇죠. 더 큰 걸 위해서. 네. 그렇죠. 또 질문 아까 전에 아버님.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참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궁금한 것이 아까 들으니까 그 장애인 그 등급을 폐지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시는데 예, 자기 등급 폐지. 예, 그래서 등급 폐지가 되면 그것이 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예. 뭐 장애 등급제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 힘들고 지금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급수 체계로 주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주라라는 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자기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시설에는 왜 갑니까? 왜 가는 거 아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자원과 인간관계를 연결시켜주면 지역사회에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급수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있는 급수로. 그래서 그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의 상황들을 판단해서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건데요. 그것은 뭐 이제 주로 이제 개인별 지원 체계 뭐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아마 잘. 네, 성남시 장애인 권리징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박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오늘 토크 콘서트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동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관심 좀 갖게 되셨나요? 네, 저 뭐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